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소식들 다시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군대에 대해 가졌던 입장이라든지 또 비상권한 사용에 대한 과거 행적과 발언들, 이게 또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교되면서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 주요 언론 보도나 유튜브 영상 녹취로 또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이 복잡한 상황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랑 의미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 특히 이제 군대와 비상권한을 둘러싼 그 논란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이게 현재와 미래에 던지는 질문들을 명확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가 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요. 전 세계 미군 장성 한 800여 명을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로 긴급 소집했던 일이요. 이게 보도 보니까 이런 동시 소집은 처음이라서 지휘체계 공백 우려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군 기강 확립 이런 차원이었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군기강 확립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규모 장성 해임 가능성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좀 강압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걸 보면요. 이게 단순한 기강 잡기를 넘어서 군에 대한 어떤 장악 의지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 이런 걸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회임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던 거죠. 발언 수위도 정말 높았어요. 그 녹취록을 보니까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부수는 게 당신들 일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 PC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같은 가치들을 막 비판하면서 군 문화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고요. 심지어 익명 불만 제기 금지 같은 구체적인 지침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은 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발언들은 군의 초점을 전통적인 전투 준비 태세 그리고 어쩌면 국내 문제 해결로까지 전환하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 단련이나 기준 미달 시 용납 불가 이런 강경한 요구들, 특히 여성의 전투병과 참여에 대해서 기준 통과하면 훌륭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크죠. 심지어 뚱뚱한 장군과 제독 비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즉석에서 해고하겠다 이런 발언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전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들과 함께한다, 100% 지지한다면서 군인들한테 강한 연대감을 표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 양면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군인의 충성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비판했던 밀리 장군 같은 군 수뇌부가 계속 강조했듯이 미국 군인은 특정 개인, 그러니까 왕이나 독재자는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 림세를 합니다. 헌법에요. 헌법에. 네, 근데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은 군을 마치 자신에게 충성하는 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이건 미국 군대의 오랜 전통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목표와 군 장악 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군대를 투입하기도 했었죠. 그 오리곤주 포틀랜드 시위 때 말입니다. 그때 연방병력 투입을 명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건은 단순히 치안 유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도시를 테러리스트에게 장악됐다, 전쟁으로 황폐화됐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전쟁이라니. 네, 국내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을 옛날 명칭인 전쟁부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의 언어는 굉장히 선동적이었습니다. 이건 군대를 정치적 반대 세력이 있는 지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죠. LA, 워싱턴 DC, 멤피스에 이어서 포틀랜드까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한 네 번째 사례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에 위험한 도시를 군사 훈련장으로 쓰자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과도 좀 연결되는 맥락이네요. 이런 군대 동원 말고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것도 상당히 자주 활용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거의 뭐 정책 도구처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죠. 대표적인 게 그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하려고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군 예산을 전용하려는 목적이었죠. 아,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경제제재 같은 아주 폭넓은 비상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동맹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미국이 세계 1위 산유국인데도 미국 에너지 해방을 명분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어요. 참, 이런 미국의 상황을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부과하고 또 국회 해제 요구권 같은 통제 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그런 명시적인 비상계엄, 그러니까 마셜로 선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반란법, 인수렉션 액트라고 하는 1807년에 제정된 아주 오래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이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반란이나 법집행 방해 시에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란법이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는 건가요? 네, 이름도 그렇지만 내용도 좀 그렇죠. 이 반란법이 발동 요건이 상당히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발동이 되면 의회의 즉각적인 감독이나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국내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주는 셈인데 이게 남용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생각해보면 물론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되긴 했지만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분석이 나왔죠.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면서 저항을 조직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요. 어떤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이걸 이제 친위 쿠데타, 오토골페라고 하죠.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요. 이런 시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과의 비교가 나오는 거군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반란법 같은 걸 동원해서 유사한 시도를 한다면 과연 한국처럼 시민사회의 즉각적인 저항이나 의회의 효과적인 견제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2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기존의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조차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과 함께요. 권력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요구에 첫날만 빼고 except for day one 이라고 답했던 그 유명한이라는 그의 스타일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죠. 아, 그 발언 정말 유명했죠? 네. 여기에다가 뭐 삼선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든지 스티브 매넌 같은 측근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대통령의 규범 준수나 어떤 자제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법과 제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한, 특히 반란법 같은 비상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시스템은 일정 부분 지도자가 그 권한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반란법의 모호성은 바로 이런 유형의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런 불안감이 감지돼요. 그의 행보가 뭐 내란이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예산안, 특히 그 불법 체류자 의료 지원 같은 쟁점을 두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를 벌였고 결국 정부 기능이 멈춰서는 셧다운으로 이어졌죠.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될 위기에 처하는 등 파장도 컸고요.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셧다운에 반대했지만 정치적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마저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논의한 군 동원이나 비상권한 남용 우려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때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 장악 시도와 개혁 발언부터 시작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군 투입과 비상사태 선포 사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례와 비교되면서 제기되는 민주주의 위기론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행보는 분명 권력 사용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결국 핵심은 제도와 규범 그리고 리더십 사이의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란법처럼 강력하지만 모호한 비상권한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 제도의 견제장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법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규범을 무시하려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시스템이 받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시스템은 여전히 지도자의 선의와 자제력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많은 논의와 우려를 낳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란법의 모호함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래의 어떤 지도자가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의 군사력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 개정일까요? 아니면 시민사회의 감시와 저항일까요? 어쩌면 제도적 보완과 시민의식 강화, 이 둘 다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